아파요. 제발 그만해요. 닥쳐. 네가 뭘 안다고 나한테 말대답이야? 현관문 열쇠가 조용히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지만 거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몰두한 두 사람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복도에는 침묵이 흘렀고 아파트 단지의 일상적인 소음만이 멀리서 들려왔다. 할아버지가 오신다고 했잖아요. 제발 조용히 해요. 그 늙은이가 뭐 어쩔 건데? 75도 넘은 주제에. 바로 그때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거실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 늙은이가 뭘 어쩔 거냐고. 이삼식, 올해 75. 새벽 5시 반, 어김없이 눈을 뜬 그의 하루는 언제나 똑같은 루틴으로 시작되었다. 찬물로 세수를 하고 몸을 깨우는 간단한 스트레칭, 그리고 20분간의 맨손 체조. 수십 년간 몸에 밴 습관이었다. 사람들은 그를 보면 평범한 동네 할아버지라고 생각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근처 공원에서 산책을 하고 오후엔 동네 어르신들과 장기를 두며 시간을 보내는 평범한 노인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의 곧게 펴진 어깨와 날카로운 눈빛, 그리고 여전히 단단한 근육을 자세히 보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이 할아버지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특별한 과거가 있었다. 젊은 시절 그는 대한민국 특전사 부대에서 20년을 복무했던 직업군인이었다. 혹독한 훈련과 실전 경험을 통해 단련된 몸과 정신은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그 안에 살아 숨쉬고 있었다. 다만 평화로운 일상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이 깊이 잠들어 있을 뿐이었다. 할아버지, 오늘 우리 집에 놀러 오세요. 일주일 전 유일한 손녀 박소연이 전화를 걸어왔을 때 삼식은 마음이 따뜻해졌다. 26인 소연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다니며 열심히 살고 있었다. 부모를 일찍 잃고 할아버지 손에서 자란 소연이는 삼식에게 유일한 혈육이자 인생의 전부였다. 좋은 사람 생겼다고 했지? 이번에 소개해 줄 거야? 네, 할아버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이름은 김태준이고 28살이에요. 회사 동료인데 정말 잘해줘요. 소연이의 목소리에서 행복이 묻어났다. 그 밝고 경쾌한 목소리를 들으며 삼식은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손녀가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하게 사는 것이 평생 소원이었다. 전화를 끊은 후 그는 며칠 동안 손녀를 만날 생각에 기분이 좋았다. 소연이는 삼식에게 있어 그저 손녀가 아니라 인생의 마지막 희망이었다. 아들 부부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5살이었던 소연이를 키우는 것이 그의 유일한 삶의 이유가 되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며 울던 그 작은 아이를 품에 안고 자장가를 불러주던 날들, 학교에 늦지 않게 아침밥을 챙겨주던 바쁜 아침들, 아이가 아플 때 병원으로 뛰어가던 급한 마음들이 어제 일처럼 생생했다. 오늘 아침도 평소와 다름없이 시작되었다. 새벽 체조를 마친 삼식은 간단한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현미밥 한 공기와 된장국, 그리고 직접 담근 김치 몇 조각. 소박하지만 규칙적인 식사였다. 식사를 마친 후 그는 손녀를 위해 준비한 선물들을 확인했다. 소연이가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약과 한 상자, 직접 담근 김치 2포기, 그리고 예비 사위에게 줄 좋은 소주 한 병이었다. 오늘은 정말 좋은 날이 될 거야. 삼식은 혼자 중얼거리며 선물 포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손녀의 남자친구에게 좋은 첫인상을 주고 싶었다. 깔끔하게 포장된 선물들을 가방에 넣고 그는 외출 준비를 시작했다. 거울 앞에 선 삼식은 자신의 모습을 점검했다. 깔끔하게 다린 회색 바지에 하얀 셔츠, 그리고 특별한 날에만 매는 감색 넥타이까지. 머리도 며칠 전에 미리 다듬어 놓았다.
75살의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단정하고 품격 있는 모습이었다. 집을 나서며 삼식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맑은 가을 하늘이 유난히 푸르렀다. 지하철을 타고 1시간 반을 가야 하는 거리였지만 손녀를 만난다는 생각에 발걸음이 가벼웠다.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길에 그는 소연이와 함께했던 추억들을 떠올렸다. 소연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날 너무 떨려서 할아버지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으려 했던 모습. 중학교 때 처음으로 성적표를 들고 와서 자랑스럽게 보여주던 밝은 얼굴. 고등학교 졸업식에서 할아버지에게 꽃다발을 건네며 할아버지 덕분이에요라고 말하던 그 순간. 대학교 입학 통지서를 들고 와서 함께 울며 기뻐했던 날. 할아버지, 저 결혼하면 할아버지 혼자 계시는 거예요? 대학교 3학년 때 소연이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그때 삼식은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소연아, 네가 행복하면 할아버지도 행복한 거야. 걱정하지 마라. 그 말은 진심이었다. 자신의 행복보다 손녀의 행복이 더 소중했다. 소연이가 좋은 사람을 만나 가정을 꾸리고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이 삼식의 마지막 소원이었다. 지하철을 2번 갈아타고 1시간 반을 달려 드디어 소연이가 사는 동네에 도착했다. 신축 아파트 단지는 깔끔하고 현대적이었다. 소연이가 열심히 일해서 마련한 보금자리였다. 20대 중반의 나이에 이런 곳에서 살 수 있게 된 것을 보면 정말 대견하고 자랑스러웠다. 아파트 로비에 들어서며 삼식은 가슴이 두근거렸다. 오랜만에 만나는 손녀도 반가웠지만 처음 만나는 예비사위가 어떤 사람일지 궁금했다. 소연이가 좋다고 하니까 분명 괜찮은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좋은 첫인상을 줘야겠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삼식은 옷매무새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넥타이가 비뚤어지지 않았는지, 셔츠에 주름이 있지는 않은지 꼼꼼히 살펴봤다. 손녀의 남자친구에게 좋은 할아버지로 보이고 싶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12층으로 올라가면서 삼식은 마음속으로 오늘 만날 예비사위에 대해 생각해봤다. 소연이가 그렇게 좋다고 하니까 분명 착하고 성실한 사람일 것이다. 손녀를 소중히 여기고 미래에 대한 계획도 확실한 사람이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12층 복도에 발을 디뎠을 때 삼식은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멀리서 들려오는 소리였지만 분명 누군가 다투는 소리 같았다. 처음에는 다른 집에서 나는 소리려니 생각했지만 복도를 따라 걸어가면서 그 소리는 점점 더 선명해졌다. 제발 그만해요. 그 목소리는 분명 소연이었다. 삼식의 발걸음이 점점 빨라졌다. 수십 년간 특전사로 훈련받은 본능이 서서히 깨어나기 시작했다. 위험을 감지하는 예민한 감각이 온몸에 퍼졌다. 평소보다 더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기며 귀를 기울여 상황을 파악하려 했다. 손녀 집 문번호가 보이는 곳까지 왔을 때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더욱 분명해졌다. 그리고 그 소리는 분명히 소연이의 목소리였다. 아파요. 정말 아파요. 닥쳐. 네가 뭘 안다고. 그 순간 삼식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어졌다. 수십 년 전 전장에서 보였던 그 차가운 표정이었다. 아니, 그보다도 더 차가웠다. 자신의 소중한 손녀가 위험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그의 온몸에서는 긴장감이 물씬 풍겨났다. 조심스럽게 현관문에 귀를 기울였을 때 안에서 무언가 넘어지는 소리와 함께 소연이의 비명이 들렸다.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삼식은 가방에서 여분 열쇠를 꺼냈다. 소연이가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맡긴 열쇠였다. 그는 소리 없이 열쇠를 돌렸다. 특전사 시절 침투 작전에서 익힌 기술이
자연스럽게 나왔다. 문을 여는 동작 하나하나가 완벽하게 조용했다. 수십 년이 지났지만 몸이 기억하고 있었다. 현관문이 조용히 열렸다. 현관에서 거실로 이어지는 복도를 조심스럽게 지나가며 삼식은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파악하려 했다. 그리고 거실 입구에 도달했을 때 그의 눈에 들어온 광경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했다. 소연이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키 큰 남자가 그 위에서 손을 들고 있었다. 남자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고 소연이의 뺨에는 빨간 자국이 선명하게 나 있었다. 그 광경을 본 순간 삼식의 머릿속에서 모든 것이 느린 화면처럼 재생되었다. 어린 소연이가 처음 자신의 집에 왔을 때의 두려운 표정, 밤마다 악몽을 꾸며 자신을 찾던 작은 손, 대학교 졸업식에서 환하게 웃던 얼굴, 그리고 일주일 전 행복하다고 말하던 목소리. 그 모든 기억들이 한순간에 스쳐 지나갔다. 그 늙은이가 뭐 어쩔 건데? 남자의 말이 거실에 울려 퍼졌을 때 삼식은 이미 거실 입구에 서 있었다. 수십 년간 잠들어 있던 특전사의 본능이 완전히 깨어났다. 그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워졌고 온몸의 근육이 긴장했다. 평화로운 할아버지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그 자리에는 차가운 전사가 서 있었다. 그 늙은이가 뭘 어쩔 거냐고. 삼식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수십 년간 쌓인 위험과 통제된 분노가 담겨 있었다. 거실의 공기가 순간적으로 얼어붙는 것 같았다. 그 목소리만으로도 공간 전체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김태준이 놀라서 뒤를 돌아봤다. 입구에 서 있는 할아버지를 보는 순간 그의 얼굴에 당황스러운 표정이 스쳤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잠깐 멈칫했지만 곧 오히려 더 거만한 표정을 지었다. 자신보다 나이 많은 노인이니까 쉽게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것이다. 아, 할아버님 오셨네요. 소연이가 말썽을 부려서 좀 가르치고 있었어요. 태준의 목소리에는 뻔뻔함과 거짓말이 섞여 있었다.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양 연기하고 있었다. 말썽? 삼식은 한 걸음씩 거실 안으로 들어왔다. 그의 움직임은 느렸지만 묘하게 위협적이었다. 각 걸음마다 바닥에서 나는 소리조차 무겁고 위압적으로 들렸다. 바닥에 쓰러진 소연이가 할아버지를 보고 눈물을 흘렸다. 할아버지. 소연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안도감과 두려움이 섞인 복잡한 감정이 그 한마디에 모두 담겨 있었다. 소연아, 일어나거라. 삼식의 목소리는 손녀에게는 한없이 부드러웠지만 태준을 향한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다. 소연이는 떨리는 몸으로 일어나 할아버지 뒤로 피했다. 그녀의 움직임에서 얼마나 무서워하고 있는지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할아버님, 이건 저희 사이의 일이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요즘 젊은 커플들은 다 이런 식으로 애정 표현을 해요. 태주는 뻔뻔하게 웃으며 말했다. 자신이 한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전형적인 가해자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삼식의 표정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 애정 표현이라고 했나? 삼식의 목소리에는 믿을 수 없다는 듯한 차가운 분노가 섞여 있었다. 네, 그냥 장난친 거예요. 소연이도 알고 있잖아요. 그렇지, 소연아? 태준이 소연이를 째려보며 말했다. 그 시선에는 협박의 의미가 담겨 있었다. 소연이는 무서워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몸을 떨고 있었다. 삼식은 천천히 소연이에게 다가가 그녀의 상태를 자세히 살펴봤다. 뺨에는 선명한 손자국이 남아 있었고 입술 끝이 살짝 터져 있었다. 팔에도 여러 개의 멍이 들어있는 것이 보였다. 이것은 오늘 처음 생긴 상처가 아니었다. 소연아, 이게 언제부터였니?
할아버지의 조용하지만 단호한 질문에 소연이는 고개를 숙였다. 말하고 싶었지만 태준이 무서워서 차마 입을 열 수 없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협박과 통제를 당했는지 그 모습만 봐도 알 수 있었다. 할아버님, 정말 별일 아니에요. 소연이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인 거예요. 원래 여자들이 다 그런 거 아시잖아요. 태주는 계속해서 상황을 축소하고 왜곡하려 했다. 마치 이 모든 것이 소연이의 잘못인 양 몰아가고 있었다. 네가 내 손녀를 때렸지? 삼식의 질문은 단순하고 직접적이었다. 더 이상 돌려 말할 필요가 없었다. 태주는 잠깐 당황했지만 곧 다시 뻔뻔한 표정을 지었다. 때렸다기보다는 좀 세게 교육한 거죠. 소연이가 말을 안 들어서요. 요즘 여자들이 너무 버릇없어서 가끔은 강하게 나가야 해요. 말을 안 들어서? 삼식의 목소리에는 더욱 차가운 분노가 스며들었다. 네, 자꾸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고 제가 친구들이랑 술 마시고 오는 것도 뭐라 하고 여자가 남자한테 너무 간섭을 해요. 그래서 좀 가르쳐 준 거죠. 태준의 말을 들으며 삼식은 상황을 명확히 파악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다툼이 아니었다. 체계적인 폭력과 통제, 그리고 정신적 학대였다. 전형적인 데이트 폭력의 패턴이었다. 소연아, 네가 직접 말해보거라. 진실을 말해도 괜찮다. 할아버지가 지켜줄 테니까. 할아버지의 따뜻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에 소연이는 용기를 냈다. 그동안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진실을 털어놓을 때가 왔다. 할아버지, 태준이가 술 마시고 와서 저한테 화풀이를 해요. 처음에는 그냥 큰 소리로 화만 냈는데 점점 심해져서 이제는 손까지 써요. 소연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그동안 참아왔던 고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언제부터? 2달 전부터요. 태준이가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해서 저도 이해하려고 했는데 점점 더 심해졌어요. 소연이의 말을 듣던 태준이 갑자기 소리쳤다. 아, 네가 지금 뭐 하는 거야? 할아버지한테 고자질하는 거야? 우리 사이 일을 왜 남한테 말해? 태준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당황이 섞여 있었다. 자신의 행동이 드러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느껴졌다. 닥쳐. 삼식의 한마디에 태준이 순간적으로 말을 멈췄다. 그 목소리에는 수십 년간 부하들을 지휘했던 군인의 절대적 위엄이 담겨 있었다. 태준은 본능적으로 그 권위를 느끼고 위축되었다. 계속 말해보거라, 소연아. 할아버지의 격려에 소연이는 계속해서 진실을 털어놓았다. 태준이가 제 휴대폰도 검사해요. 누구랑 연락했는지, 어디 갔는지 다 보고하라고 해요. 그리고 친구들 만나는 것도 싫어해서 요즘에는 거의 혼자 지내고 있어요. 할아버지한테 연락하는 것도 눈치를 봐야 해요. 소연이의 말을 들으며 삼식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다. 이것은 명백한 데이트 폭력이었고 체계적인 고립과 통제였다. 이런 상황이 2달이나 계속되었다는 사실에 그의 분노는 더욱 깊어졌다. 그리고 제가 반항하면 더 세게 때려요. 한 번은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가려고 했는데 태준이가 막았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들킬까 봐서요. 소연이의 고백을 들은 순간 삼식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다. 수십 년간 억눌러왔던 분노가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한 번 더 물어보겠다. 네가 내 손녀를 때렸지? 삼식의 질문에 태주는 이제 조금 다른 반응을 보였다. 할아버지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서서히 느끼기 시작한 것이다. 그냥 좀 세게 타이른 거예요. 요즘 여자들이 너무 버릇없어서 저도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랬던 거고요. 여전히 변명을 늘어놓고 있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섞이기 시작했다. 답만 하면 된다. 때렸나 안 때렸나? 삼식의 목소리는 더욱 차가워졌다. 더 이상 변명을 들을 생각이 없었다. 때렸습니다. 마지못해 인정한 태준의 대답을 들은 순간 삼식의 눈빛이 완전히 변했다. 수십 년 전적을 상대할 때의 그 차가운 시선이었다. 아니, 그보다도 더 무서웠다. 자신의 가장 소중한 사람을 해친 상대를 바라보는 눈빛이었다. 좋다. 그럼 이제 내가 네한테 뭘 해야 할지 알겠네. 삼식은 천천히 태준에게 다가갔다. 태준은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지만 이미 소파에 등이 닿아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다. 할아버님, 뭐 하시려고요? 저도 성인 남자인데. 이건 폭력이잖아요. 태준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섞이기 시작했다. 성인 남자가 여자를 때리나? 삼식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더욱 깊어졌다. 그건 28이면 군대도 갔다 왔겠네. 어느 부대에서 복무했나? 갑작스러운 질문에 태준은 당황했다. 육군 보병 2등병으로 전역했습니다. 2등병? 삼식이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다. 20달을 복무하고도 2등병으로 전역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뜻이었다. 무슨 일이 있었나? 그냥 적응을 못해서요. 상관들이랑 안 맞아서. 태준의 대답을 들은 삼식은 모든 것을 이해했다. 군대에서도 적응하지 못하고 문제를 일으켰을 가능성이 높았다. 조직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규율을 지키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 사람이 사회에 나와서 자신보다 약한 여성에게 화풀이를 하고 있는 것이었다. 소연아, 니는 옆방으로 가 있거라. 할아버지, 혹시... 소연이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봤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불안했다. 걱정하지 마라. 할아버지가 다 해결할 테니까.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방에서 나오지 마라. 삼식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소연이는 마지막으로 태준을 보고는 방으로 들어갔다. 방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자 거실에는 삼식과 태준만 남았다. 자, 이제 우리끼리 제대로 이야기해보자. 삼식이 태준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섰다. 태준은 할아버지의 분위기에 완전히 압도되어 뒷걸음질 쳤다. 할아버님, 정말 미안합니다. 앞으로는 소연이한테 잘할게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미안하다고? 삼식의 목소리에는 믿을 수 없다는 듯한 차가움이 담겨 있었다. 네, 정말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삼식의 표정은 전혀 누그러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차가워졌다. 네가 내 손녀한테 한 짓을 생각해보거라. 2달 동안 때리고 통제하고 감시하고 협박했지? 그건 네가 만약에 군대에서 제대로 교육을 받았다면 이런 짓은 하지 않았을 거다. 하지만 네는 그러지 못했어. 그럼 내가 대신 제대로 가르쳐 줘야겠네. 삼식의 말에 태준이 급하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정말 미안하다고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제발요. 하지만 이미 늦었다. 삼식은 마음을 굳혔다. 자신의 소중한 손녀를 2달 동안 괴롭힌 이 젊은이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시켜야 했다. 그것이 손녀를 지키는 할아버지의 의무였다. 교육이라는 게 뭔지 아나? 삼식이 태준을 내려다보며 물었다. 태준은 이제 완전히 겁에 질린 표정으로 소파에 웅크리고 있었다. 그의 온몸이 떨리고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 땀이 맺혀 있었다. 진정한 교육은 몸으로 배우는 거다. 네가 내 손녀한테 한 짓을 네 몸으로 직접 느껴봐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삼식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흔들리지 않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할아버님, 제발요.
정말 미안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태준이 울먹이며 말했지만 삼식의 결심은 확고했다. 말로만 하는 사과는 충분히 들었다. 이제는 행동으로 보여줄 때였다. 일어나. 네, 일어나라고 했다. 삼식의 명령에 태준은 어쩔 수 없이 일어났다. 떨리는 다리로 간신히 서 있는 태준을 보며 삼식은 차분하게 설명하기 시작했다. 이제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 첫 번째, 네가 소연이한테 때린 횟수만큼 네도 똑같이 맞을 거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태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두 번째, 네가 소연이한테 한 말들을 네가 그대로 들어볼 거다. 삼식은 태준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겉보기에는 부드러운 동작이었지만 태준은 그 손에서 엄청난 힘을 느꼈다. 마치 강철 집게에 잡힌 것 같았다. 세 번째, 네가 진정으로 뉘우치고 변화할 때까지 이 교육은 계속될 거다. 할아버님, 이건 폭력이에요. 신고할 거예요. 태준이 마지막 저항을 시도했지만 삼식은 오히려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신고, 아주 좋은 생각이네. 그럼 네가 내 손녀한테 2달 동안 한체계적인 폭력과 협박, 통제도 함께 신고하자. 데이트 폭력으로 말이야. 태준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자신의 폭력이 먼저 문제가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그리고 네가 신고한다고 해도 증거는 다 소연이 몸에 남아 있어. 네가 한 짓의 흔적들 말이야. 삼식의 말에 태준은 할 말을 잃었다. 자신이 얼마나 많은 증거를 남겼는지 깨닫기 시작했다. 자, 이제 시작해보자. 첫 번째 교육이다. 삼식은 태준의 팔을 잡고 천천히 비틀기 시작했다. 특전사 시절 배운 관절기였다. 상대방에게 극심한 고통을 주면서도 심각한 부상을 입히지 않는 정교한 기술이었다. 태준이 비명을 지르려는 순간 삼식이 조용히 말했다. 소리 지르면 더 아플 거다. 소연이도 네 때문에 소리 지르고 싶었을 텐데 참았잖아. 니도 참아봐라. 태준은 이를 악물고 고통을 참았다. 삼식은 적당한 시간 동안 고통을 준 후 팔을 놓아줬다. 아프지? 네. 너무 아파요. 소연이도 네 때문에 이렇게 아팠어. 그런데 니는 그걸 신경 쓰지 않았지? 오히려 더 세게 때렸지? 태주는 대답하지 못했다. 자신이 소연에게 가했던 고통을 처음으로 제대로 느끼고 있었다. 이제 두 번째 교육이다. 네가 소연이한테 했던 말을 그대로 해보거라. 무슨 말이요? 닥쳐. 네가 뭘 안다고 여자가 남자한테 말대답하냐 같은 말들 말이야. 태주는 머뭇거렸다. 자신이 했던 말들을 다시 하기가 부끄럽고 두려웠다. 빨리 해. 시간 끌지 마라. 삼식의 재촉에 태주는 어쩔 수 없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닥쳐요. 소연이한테 했던 것처럼 크게 해. 그때처럼 화내면서. 닥쳐요. 태준이 억지로 소리쳤지만 그 순간 삼식의 손바닥이 그의 뺨을 강하게 쳤다. 정확히 태준이 소연에게 했던 것과 같은 색이었다. 아, 아프지? 소연이도 이렇게 아팠어. 그런데 니는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때렸지? 태준의 뺨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그제서야 자신이 소연에게 얼마나 고통을 줬는지 깨닫기 시작했다. 계속해. 다른 말도 해봐. 네가 뭘 안다고 나한테 말대답이야? 태준이 말하자마자 또 다른 뺨을 맞았다. 여자가 남자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냐? 또 한 대. 태준의 얼굴이 점점 붓기 시작했다. 아파요. 제발 그만해요. 이번에는 태준이 소연이가 했던 말을 그대로 따라하게 되었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이 얼마나 잔인한 짓을 했는지 깨닫기 시작했다. 계속해. 제발 그만해 주세요.
소연이도 니한테 똑같이 빌었어. 그런데 니는 들어줬나? 오히려 더 세게 때렸지? 태주는 고개를 숙였다. 자신이 소연의 애원을 무시하고 더 심한 폭력을 가했던 것을 기억했다. 삼식은 태준에게 계속해서 그가 소연에게 가했던 것들을 동일하게 경험하게 했다.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심리적 압박, 굴욕감까지 모든 것을 그대로 느끼게 했다. 네 휴대폰 내놓아. 네. 소연이한테 휴대폰 검사했다고 했지? 네 것도 검사해보자. 삼식이 손을 내밀자 태주는 어쩔 수 없이 휴대폰을 건넸다. 삼식은 휴대폰을 대충 훑어보더니 다시 돌려줬다. 앞으로 누구랑 연락하는지 다 보고해. 어디 가는지도 다 알려줘. 소연이한테 했던 것처럼.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왜? 니는 소연이한테 그렇게 했잖아. 이상하나? 태주는 할 말이 없었다. 자신이 얼마나 부당한 요구를 했는지 깨닫기 시작했다. 이제 마지막 단계다. 삼식이 태준을 거실 한가운데로 끌고 갔다. 태준은 이미 기력이 다 빠진 상태였다. 몸도 아팠지만 정신적인 충격이 더 컸다. 무릎 꿇어. 네, 무릎 꿇으라고 했다. 태준은 어쩔 수 없이 무릎을 꿇었다. 삼식은 그의 앞에 서서 내려다봤다. 이제 진심으로 사과해보거라. 소연이한테 말이야. 소연아, 미안해. 그게 사과야? 진심으로 해. 네가 뭘 잘못했는지 구체적으로 말하면서. 태주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몇 시간 동안의 교육을 통해 그는 자신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서서히 깨닫고 있었다. 소연아, 정말 미안해. 내가 니한테 너무 심하게 했어. 때리고 협박하고 통제하고 네가 얼마나 아팠을지 이제야 알겠어. 방에서 나온 소연이가 거실 입구에 서 있었다. 태준의 사과를 듣고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내가 네 자유를 빼앗았어. 친구들도 못 만나게 하고 할아버지한테 연락하는 것도 눈치 보게 하고 정말 잘못했어. 태준의 사과에는 이전과 다른 진정성이 느껴졌다. 하지만 삼식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삼식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할아버님, 니는 내 손녀와 완전히 헤어져야 한다. 그리고 다시는 접근하지 마라.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저도 이제 깨달았는데 정말 변할 수 있어요. 깨달았다고? 네가 진짜 깨달았다면 스스로 헤어지자고 했을 거다. 소연이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더 이상 상처 주지 않기 위해서 말이야. 삼식의 말에 태주는 할 말이 없었다. 정말로 반성했다면 소연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 스스로 떠났을 것이었다. 소연이한테는 네보다 훨씬 좋은 사람이 있을 거다. 네 같은 사람과 함께 있으면 소연이가 불행해져. 그리고 언젠가는 다시 똑같은 일을 반복할 거야. 하지만 저는 정말로 하지만은 없다. 지금 당장 나가. 그리고 다시는 소연이 앞에 나타나지 마라. 삼식의 명령에 태주는 어쩔 수 없이 일어났다. 소연이를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소연아, 정말 미안했어.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진짜로. 태준이 현관문을 향해 걸어가는 모습에서는 패배감과 후회가 묻어났다. 문을 나서기 전에 그는 다시 한번 돌아봤다. 할아버님, 오늘 일 정말 고마웠습니다. 저한테 필요한 교육이었어요. 그 말을 남기고 태준이 문을 나섰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자 거실에는 긴 침묵이 흘렀다. 할아버지, 고마워요. 소연이는 할아버지 품에 안겨 울었다.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괜찮다, 소연아. 이제 다 끝났어. 삼식은 손녀를 품에 안고 등을 토닥였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다. 소중한 손녀를 지켜냈다는 안도감과 함께 더 일찍 알지 못했던 것에 대한 미안함이 교차했다. 태준이 떠난 후 거실에는 오랜만에 평온이 찾아왔다. 소연이는 할아버지 옆에 앉아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하나씩 털어놓기 시작했다. 마치 오랫동안 막혀있던 댐이 터진 것처럼 억눌려 있던 모든 감정과 경험들이 쏟아져 나왔다. 할아버지, 사실 몇 번 헤어지려고 했어요. 하지만 태준이가 협박을 해서 제 직장에 찾아가겠다고 하고 할아버지한테도 안 좋은 말을 하겠다고 했어요. 삼식은 손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아팠다. 자신이 더 일찍 알아챘다면 소연이가 이렇게 오랫동안 고통받지 않았을 텐데 그동안 손녀가 얼마나 외롭고 무서웠을지 생각하니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다. 그리고 태준이가 저한테 계속 말했어요. 할아버지가 나이 많으셔서 충격을 받으실 수 있다고. 그러니까 절대 말하면 안 된다고. 왜 할아버지한테 말하지 않았니? 아무리 그래도 할아버지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태준이가 처음에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제가 뭔가 잘못했나 싶기도 하고, 혹시 제가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건 아닌가 생각했어요. 소연이의 말을 들으며 삼식은 전형적인 가해자의 수법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피해자로 하여금 자책하게 만들고 주변과 고립시키는 것. 그렇게 해서 통제력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었다. 소연아, 절대 네 잘못이 아니야. 폭력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어. 네가 뭘 했든 어떤 말을 했든 때릴 이유는 없는 거야. 삼식은 손녀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과 사랑이 가득 담겨 있었다. 할아버지는 젊을 때 특전사로 복무했단다. 그때 배운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약한 사람을 지키는 거였어. 오늘 내가 한 일도 그 연장선이야. 할아버지가 특전사셨어요? 정말 몰랐어요. 소연이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평소에는 그저 자상한 할아버지의 모습만 봤기 때문이었다. 별로 자랑할 일은 아니지만 오늘 같은 날에는 도움이 되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 삼식은 쓴웃음을 지었다. 폭력으로 폭력을 해결한 것이 최선의 방법은 아니었지만 때로는 필요한 일이었다. 할아버지, 태준이가 다시 올까봐 무서워요. 보복을 할 수도 있잖아요. 걱정하지 마라. 다시 오지 않을 거야. 오늘 제대로 교육받았으니까. 그리고 만약에 온다면 삼식의 눈빛이 다시 한번 차가워졌다. 다시 한번 교육해주면 돼. 그의 확신에 찬 목소리를 들으며 소연이는 안도감을 느꼈다. 그런데 할아버지, 혹시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태준이가 신고하면. 신고할 수 없어. 자기가 니한테 한 일이 먼저 문제가 되니까. 그리고 오늘 일은 정당방위야. 내가 내 손녀를 보호한 거잖아. 삼식은 법적인 부분도 충분히 고려했다. 손녀를 보호하기 위한 행동이었고 과도한 폭력을 사용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태준의 데이트 폭력이 더 큰 문제가 될 것이었다. 저녁이 되자 삼식은 소연을 위해 음식을 준비했다. 오랜만에 할아버지와 손녀가 함께하는 평화로운 식사였다. 소연이의 얼굴에는 몇 달 만에 진짜 웃음이 떠올랐다. 할아버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사람을 믿는 게 무서워졌어요. 소연아, 세상에는 나쁜 사람도 있지만 좋은 사람도 많아. 오늘 일 때문에 모든 사람을 의심하면 안 돼. 삼식은 손녀의 손을 잡고 진심 어린 조언을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조금 더 조심해야 해. 이상한 신호가 보이면 빨리 거리를 두는 거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할아버지가 항상 네 편이라는 걸 기억하는 거야. 소연이는 할아버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 할아버지가 보여준 모습을 통해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리고 소연아, 앞으로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할아버지한테 숨기지 마라. 나이가 많다고 걱정할 거 없어. 할아버지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튼튼하니까. 네, 할아버지. 정말 고마워요. 오늘 할아버지가 안 오셨다면 어떻게 됐을지. 그런 생각은 하지 마라. 할아버지가 있는 한 니한테 해를 끼치는 사람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삼식의 말에는 변하지 않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손녀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언제든 다시 그 75살의 특전사가 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며칠 후 소연이는 회사에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다. 태준과 헤어진 후 오히려 일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고 그동안 위축되어 있던 자신감도 회복되기 시작했다. 팀 회의에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했고 팀장은 그녀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소연 씨, 요즘 많이 달라진 것 같네요. 더 적극적이고 자신감도 넘치고 감사합니다. 개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서 일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일주일 후 소연이는 새로운 프로젝트의 팀장으로 발탁되었다. 그동안 보여준 능력과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였다. 할아버지, 팀장으로 발탁됐어요. 그리고 승진 제안도 받았어요. 전화를 받은 삼식은 진심으로 기뻐했다. 그래, 우리 소연이가 정말 대단하네. 할아버지가 자랑스러워. 태준이와 헤어진 게 오히려 잘 된 것 같아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위축되어 있었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매일 눈치 보고 허락받고 그런 것들 때문에 제 본래 모습을 잃어버렸었던 것 같아요. 소연이의 밝은 목소리를 들으며 삼식은 깊은 안도감을 느꼈다. 손녀가 다시 예전의 활기를 찾고 있었다. 한 달 후 소연이는 새로운 사람을 만났다. 회사에서 협업하게 된 다른 부서의 직원 박민우였다. 민우는 태준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배려심이 깊고 소연이의 의견을 존중하며 무엇보다 절대 화를 내거나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다. 할아버지, 새로운 사람을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몇 달 후 소연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그래, 이번에는 어떤 사람이니?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할아버지도 분명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저한테 정말 잘해주거든요. 삼식은 이번에는 더 신중하게 접근하기로 했다. 손녀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도와주고 싶었다. 소개팅 날 삼식은 새로운 예비사위 박민우를 만났다. 30살의 민우는 정중하고 예의 바른 청년이었다. 소연이를 대하는 태도에서도 존중과 배려가 느껴졌다. 안녕하세요, 할아버님. 소연이한테 정말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 어떤 이야기를? 할아버님이 소연이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얼마나 훌륭한 분이신지요. 소연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란 건 다 할아버님 덕분이라고 하더라고요. 민우의 말에서 진심이 느껴졌다. 그는 태준과는 달리 소연이의 가족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있었다. 식사 중에 삼식은 민우에게 여러 질문을 했다. 군대 경험, 가족관계, 일에 대한 태도, 그리고 소연이와의 관계에 대해서 민우는 모든 질문에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했다. 군대에서는 해병대 중사로 전역했습니다. 부하들을 지휘하면서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배웠어요. 리더는 힘으로 누르는 게 아니라 배려와 존중으로 이끄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삼식은 민우의 대답에 고개를 끄덕였다. 이 젊은이는 태준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소연이와는 어떻게 지내고 있나? 소연이 누나는 정말 훌륭한 분이에요. 똑똑하고 독립적이고 무엇보다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그런 누나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민우가 소연이를 누나라고 부르는 것도 삼식의 마음에 들었다. 나이 차이에 대한 존중이 느껴졌다. 소연이가 이전에 안 좋은 경험을 했다는 걸 알고 있나? 네, 조금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조심스럽게 다가가고 있어요. 누나가 다시 상처받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둘이 결혼하게 된다면 소연이를 어떻게 대할 생각인가? 평생 동반자로서 서로 존중하며 살고 싶습니다. 제가 소연이 누나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는데 누나가 저를 선택해 준다면 정말 감사한 일이죠. 민우의 겸손한 태도와 진심 어린 말에 삼식은 마음이 따뜻해졌다. 식사를 마친 후 삼식은 민우와 단둘이 이야기할 시간을 가졌다. 젊은이, 내가 한 가지만 확실히 해두고 싶은 게 있어. 네, 말씀하세요. 내 손녀에게 상처를 주면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만만하게 보지 마라. 삼식의 목소리에는 경고가 담겨 있었지만 동시에 손녀를 향한 깊은 사랑도 느껴졌다. 네, 할아버님.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소연이 누나를 평생 소중히 할 거예요. 민우는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그의 눈빛에서 거짓이 느껴지지 않았다. 몇 개월 후 소연이와 민우는 결혼을 발표했다. 삼식은 진심으로 축하했다. 이번에는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다는 확신이 들었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도 민우는 소연이의 의견을 존중했고 모든 것을 함께 결정해 나갔다. 혼수며 예식장 선택까지 소연이가 원하는 대로 맞춰주려고 노력했다. 결혼식 날 삼식은 최고급 예복을 차려입고 손녀의 결혼식에 참석했다. 하객들 앞에서 축사를 할 때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동이 담겨 있었다. 우리 소연이가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민우 군, 소연이를 평생 잘 부탁합니다. 그리고 소연아, 할아버지는 네가 행복한 게 제일 기뻐.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라.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여행을 떠나는 소연이를 배웅하며 삼식은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만족감을 느꼈다. 자신이 평생 지키고 싶었던 소중한 손녀가 드디어 진정한 행복을 찾은 것 같았다. 할아버지, 정말 고마웠어요. 할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지금의 제가 없었을 거예요. 공항에서 작별 인사를 나누며 소연이가 눈물을 흘렸다. 앞으로도 계속 행복해야 해. 그리고 가끔 할아버지 생각도 나면 연락하고 매일 할 거예요. 할아버지도 건강 조심하세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삼식은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다. 특전사 시절부터 시작된 긴 여정이 드디어 평화로운 결말을 맞은 것 같았다. 손녀의 행복을 지켜낸 할아버지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다. 그리고 멀리서 태주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다. 그날의 교육을 잊지 못한 그는 전문 상담을 받으며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분노 조절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고 건전한 인간관계를 배우기 위해 애쓰고 있었다. 다시는 누구에게도 폭력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진정한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1년 후 소연이는 첫 아이를 임신했다는 소식을 전해왔다. 삼식은 증조할아버지가 될 준비를 하며 새로운 기쁨을 느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다. 삼식의 참교육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새로운 시작의 기회를 준 것이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것, 그리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 그것이 진정한 어른의 역할이었다.